내 아들은 지금 병원에 누워 있다. 너희는 그걸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나? 그건 함장님이 감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긴 감정으로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다. 내 아이, 몸에 새겨진 자국들이 너희가 만든 현실이야. 내가 함장이라서 여기까지 왔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이 묻히는 일은 없을 거다. 그날 군복의 명예가 짓밟힌 채 피투성이로 쓰러진 한 청년이 있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살아온 아버지는 아들의 피로 얼룩진 진실을 마주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끝까지 외면당한 정의 앞에서 한 사람의 분노는 마침내 무너질 수 없던 철옹성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 이야기는 해군 함장으로 살아온 한 아버지와 육군 이등병으로 군에 입대한 아들의 충격적인 운명을 다룬 실화 기반 서사입니다. 그저 징집된 한 청년의 실신으로 시작된 사건은 곧 거대한 군 내부 은폐의 실체를 파헤치는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가족, 동료, 상관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랍 속 인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군 내부 사건의 이면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이 콘텐츠가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함께 그 진실의 기록을 따라가 보시죠. 부산 영도구 해군기지 내 이른 새벽부터 울려 퍼지는 기상 나팔 소리는 언제나 그랬듯 질서와 단련의 상징이었다. 매서운 바닷바람과 철제 갑판 위로 울리는 군화 소리 사이에서 동철 씨는 하루도 흐트러짐 없이 전투복을 정비하고 선실을 점검했다. 예순을 앞둔 나이였지만 동철 씨의 눈빛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결기가 서려 있었고 매무새 하나 흐트러지는 법이 없었다. 해군에 입대한 후 30여 년 수많은 파도와 위기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아내와의 사별 이후 삶은 전쟁보다 더한 싸움이었다. 아직 어린 나이였던 민수 씨를 홀로 키워야 했고 육체는 군에 있었지만 마음은 늘 가정에 있었다. 누구보다 엄격한 군인이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의 도시락 반찬을 챙기던 그 손길만큼은 참 따뜻했다. 민수 씨는 그런 아버지를 경외심에 가까운 눈빛으로 바라봤고 아버지처럼 국가에 기여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다. 그렇게 민수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주저없이 육군에 자원 입대했다. 입대지는 강원도 강릉.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동계 훈련지로 악명 높았고 민수 씨가 배치된 부대는 체계적이 돼 강압적인 분위기로 알려진 곳이었다. 동철 씨는 훈련소 수료식에서 민수 씨를 안아주며 군대는 고통을 견디는 곳이 아니라 동료를 믿는 곳이라 말해주었다. 그러나 그 말은 민수 씨의 현실과는 너무도 달랐다. 준호 씨는 강릉 부대에서 악명 높은 상병으로 병사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이었다. 말 한마디로 밤샘 작업이 추가되고 눈빛 하나로 단체 기합이 이어졌다. 특히 민수 씨처럼 지방 출신의 묵묵히 지시를 따르려는 병사에게 더욱 가혹하게 굴었다. 말없이 참는 성격이 오히려 표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상석 씨는 서울에서 파견된 군단장이자 동철 씨의 해사 시절 동기였다. 수차례 훈련에서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사이였고 그 덕분에 가끔씩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였다. 민수 씨가 강릉 부대에 배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동철 씨는 속으로 안도했다. 상석 씨가 군단장이니 최소한 부조리나 사고는 피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었다. 하지만 부대 내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다. 보급은 늘 부족했고 장비는 낡았으며 간부들은 형식적인 지시만 반복했다. 무엇보다 병사들 간의 서열과 암묵적인 규율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민수 씨는 입대 2달 만에 몸무게가 7kg 넘게 줄었고 부모에게 전화를 걸 기회도 번번이 차단당했다. 하지만 입에서 새어나오는 말은 늘 같았다. 괜찮아요. 다들 이 정도는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씨는 아침 점호 도중 연병장에서 쓰러졌다. 피가 섞인 구토와 함께 실신한 그의 옆에는 붕대도 없이 말라버린 멍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부대에서는 단순 탈수라 발표했지만 응급 이송된 병원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의사는 민수 씨의 몸 상태를 설명하며 극단적인 가혹행위로 인한 쇼크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동철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바다 위에서 수많은 생과 살을 넘긴 군인이었지만 이처럼 무력감을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병원 복도에 앉아있던 동철 씨는 밤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민수 씨의 무호흡 경련을 지켜보며 속에서 무언가 거세게 일렁였다. 군인이기 이전의 아버지였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가혹행위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무리 수십 년을 해군으로 살아왔더라도 육군 내부의 상황은 알 수 없었다. 민수 씨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아들은 단 한 번도 털어놓은 적 없었다. 사건은 보도되지 않았고 군 내부에서도 묻히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국방부 보고조차 개인 건강 이상으로 인한 사고로 기록되었다. 병상에 누운 아들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동철 씨는 마음속에서 터지는 울분을 억누르지 못했다. 이대로 지나가게 둘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정식 절차를 통해 항의서를 제출했다. 소속 부대의 규율 위반 및 지휘 체계의 관리 책임을 묻는 문서였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단 한 장의 회신이었다. 군 기강 훼손 우려로 조속한 진정 요망. 외부 접촉 시 징계 검토 예정. 그 순간 몸 안의 모든 선이 끊어지는 듯했다. 수많은 파도를 헤쳐온 함장이었지만 자신의 아들을 보호할 길이 없다는 사실은 참혹했다. 답변을 보낸 이름을 확인하던 순간 동철 씨는 혼란에 빠졌다. 문서의 수신처는 강릉 이사단 군단장이었고 이름은 상석 씨였다. 자신이 믿고 있던 함께 죽을 고비를 넘긴 바로 그 인물이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서류를 다시 넘겨보며 문득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해사 시절 상석 씨는 늘 원칙보다는 유연한 대처를 강조하는 사람이었다. 필요하면 눈을 감는 것도 능력이라 여겼다. 그때는 조직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세로 여겼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단순한 회피이자 은폐로 보였다. 아들의 고통이 침묵으로 묻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분노로 변했다. 며칠 뒤 민간 병원 간호사로부터 전해 들은 한마디는 더 큰 충격이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환자 몸에 자해 흔적은 없어요. 이건 명백한 타살 수준의 외상이에요. 하지만 군에서는 보고서 작성을 금지했어요. 동철 씨는 두 손을 움켜쥐고 눈을 감았다.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듯 보였다. 정보를 수집하던 중 한 익명의 제보자가 찾아왔다. 휴가를 나와 있던 병장이었다. 그는 민수 씨의 병사 생활 기록부를 몰래 촬영해 보냈다. 거기엔 반복되는 구타, 외부 민원 처리 이력, 심리 상담 거부 등의 기록이 명시되어 있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민원을 제기한 장교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장교가 바로 준호 씨의 친척이었다는 것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민수 씨는 부당한 처우를 견디다 못해 상관에 대한 민원을 냈고 그 보복으로 준호 씨에게 표적이 된 것이었다. 그 안에서 수많은 간부들은 진실을 외면하거나 침묵했다. 마치 공기처럼 사건은 조직에 스며들고 있었다. 이제 선택은 하나였다. 더는 시스템을 믿을 수 없었다. 오직 자신만이 민수 씨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 했다. 그날 밤 동철 씨는 해군 기지작전실에서 조용히 자신의 함정을 호출했다. 정비훈련 사유, 동해안 경로 점검. 보고서에는 그렇게 기재되었다. 아무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군복을 정돈한 채 함장 제복의 단추를 하나하나 끼웠다. 강릉 해안은 새벽 안개로 짙게 가려져 있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바다 위에 조용히 그러나 위압적인 위용을 드러내며 함정 한 척이 입항했다. 그 배는 단순한 군 장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와 정의, 침묵의 시간을 찍고 나온 아버지의 무언의 선언이었다. 그 배에 탑승한 동철 씨는 침착하게 조타실에서 육지를 향한 경로를 확인했다. 공식적인 점검을 빌미로 상륙 허가는 이미 받았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기지를 벗어난 동철 씨는 바로 강릉 제2사단 부대로 향했다. 사전에 조율된 방문이기에 입구의 초병은 특별한 제지를 하지 않았다. 제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여전히 위험이 넘쳤고 누가 봐도 정당한 직무 수행처럼 보였다. 그러나 손에 쥐어진 봉투 하나 그리고 그 속에 담긴 USB와 병상 사진은 단순한 방문의 성격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부대 내 회의실에 간부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동철 씨는 말없이 그들을 기다렸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린 채였다. 회의실 안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몇몇 간부는 동철 씨의 방문 목적을 짐작한 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곧이어 군단장 상석 씨도 도착했다. 수년 만에 마주한 얼굴, 그러나 동철 씨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프로젝터가 켜지고 벽에 투사된 것은 민수 씨의 병상 사진이었다.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산소호흡기를 단 모습은 말이 필요 없었다. 간부들 사이에서 당황한 숨소리가 번졌다. 이어서 익명의 제보자가 증언한 육성 파일, 병사 생활 기록부, 정신과 소견서까지 차례차례 화면을 채웠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것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의 현주소입니까? 고요한 침묵 속 동철 씨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 울림은 거셌다. 자식 하나 지키지 못한 아비의 말은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묵한 이들의 책임은 더 무거울 겁니다. 이어 그는 군 관계 언론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지금 여기를 공개 기자회견 장소로 전환하겠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병사들과 허둥대는 간부들 사이에서 기자단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순간 부대는 순식간에 외부 노출된 채 감출 수 없는 실상을 드러내야 했다. 상석 씨는 서둘러 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다. 누군가는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갔고 누군가는 굳은 얼굴로 말을 잃었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은 순식간에 전국을 뒤흔들었다. 군 내부 가혹행위 실태, 함장이 직접 폭로, 아들의 피로 시작된 부조리 폭로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포털을 뒤덮었다. 국방부는 결국 특별감찰팀을 구성했고 민수 씨가 소속된 부대는 전면 감사 대상이 되었다. 동철 씨는 모든 자료를 넘긴 후 조용히 부대를 떠났다. 단 한마디, 이제 당신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며칠 뒤 국방부 감찰팀의 발표가 이어졌다. 부대장은 직위 해제되었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간부와 병사 전원은 구속되었다. 사건 은폐를 시도했던 중간 간부들 역시 징계 대상에 포함되었다. 언론은 이를 두고 군의 오랜 침묵이 무너진 날이라 표현했다. 민수 씨의 이름은 익명으로 가려졌지만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행동한 동철 씨의 존재는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복수와 정의가 완성되었다 해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병원으로 다시 돌아온 동철 씨는 중환자실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바깥은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세상이 조금은 바뀌었다는 믿음이 마음속 어디선가 조용히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 변화는 누군가의 고통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었다. 의식은 너무나 느리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돌아왔다. 민수 씨의 눈꺼풀이 희미하게 떨릴 때 동철 씨는 숨을 멈췄다. 모니터에 표시된 맥박 수치가 조금씩 오르며 간호사들이 바삐 움직였고 드디어 그 눈이 천천히 떠졌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결코 환희로 채워지지 않았다. 감각을 되찾은 민수 씨는 이내 손을 뻗지 못한 채 눈을 깜빡였고 무엇보다도 눈빛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 눈에는 공포가 얼룩져 있었다. 감정을 느끼려 하지도 표현하려 하지도 않는 텅 빈 시선이었다. 동철 씨는 조용히 민수 씨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갑고 가늘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버지와 아들은 잠시 그렇게 함께 있었다. 의사는 복잡한 설명을 늘어놓았지만 동철 씨는 한마디만 기억했다. 심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각합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하얀 벚꽃이 날렸다. 이토록 평화로운 풍경 아래 민수 씨는 공포의 기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밤이면 갑작스러운 경련과 악몽, 낮에는 먹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정신과 상담이 시작됐지만 첫 만남에서조차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어딘가를 응시하며 눈동자만 떨릴 뿐이었다. 동철 씨는 병실 소파에서 밤을 지새우며 생각했다. 나는 아들을 군에 보낸 것이 아니라 지옥에 보냈구나. 수많은 작전 속에서도 놓치지 않았던 명예라는 두 글자가 지금 이 순간 이토록 무색할 수 있을까?
군이라는 이름 아래에 숨겨졌던 폭력과 침묵,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진 한 아이의 삶이 너무나 처절하게 느껴졌다. 언론은 여전히 이 사건을 집중 조명하고 있었다. 일부는 영웅적인 아버지를 찬양했고, 일부는 군 전체에 대한 불신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고통은 조명받지 못한 채 병실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민수 씨는 이제 다시 일어나야 했고 살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기구를 출범시켰고 군 장병 인권 교육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동철 씨는 그것이 진정한 변화로 이어질지 확신할 수 없었다. 구조는 너무도 견고했고 침묵은 너무도 오랜 시간 이어져 왔다. 한 사람의 외침이 만들어낸 균열이 얼마나 멀리 퍼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민수 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외부 자극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간호사의 손길에 고개를 끄덕이고 식사 시간을 기억해내기도 했다. 하루는 창문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철 씨는 눈을 돌려 병실 벽에 붙은 복무일자를 바라보았다. 입대일 2월 14일.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랑을 상징하는 그날이 아들에게는 고통의 시작이었다. 치료 과정은 멀고 지난했다. 치료사는 언젠가 지금은 침묵이 방어일 수 있습니다. 기다려야 해요. 라고 말했다. 동철 씨는 알았다. 이 고통은 시간으로도 명예로도 다 씻어낼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결심 하나로 매일 병실을 지켰다. 가끔 민수 씨는 한밤중에도 눈을 번뜩이며 깨어났다. 이불을 움켜쥐고 온몸을 떨며 말하지 못할 무언가에 짓눌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런 날이면 동철 씨는 말없이 아들의 등을 두드렸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한때 같은 제복을 입었던 동지로서. 병원 앞 정원에는 어느덧 라일락이 피기 시작했다. 계절은 바뀌고 있었고 그 안에서 상처도 조금씩 흔적을 남긴 채 옅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상처가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민수 씨는 더딘 회복 속에서도 언젠가는 다시 걸을 수 있을 것이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언젠가 자신처럼 고통을 겪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이름 없는 전투를 치른 한 아버지가 있을 것이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사건이 보도된 지 반년이 지났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와도 민수 씨의 병실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속에 일어난 변화는 결코 조용하지 않았다. 긴 침묵 끝에 마침내 민수 씨는 단어 하나를 입 밖으로 꺼냈다. 아빠. 그 단어 하나에 동철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 수밖에 없었다. 감정은 목을 죄고 올라와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다. 군대에서 그 철문 너머에서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단어. 그 무게를 아버지도 아들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국방부 감찰팀의 공식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가혹행위 가담자 전원 구속, 부대 지휘관 전면 교체, 심지어 민원 은폐 시도를 주도한 중령급 간부는 군형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상석 씨는 전역을 택하며 기자회견 대신 짧은 사직서 한 장으로 자리를 떠났다. 그마저도 책임 회피라는 여론이 컸지만
동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갔고 그는 여전히 현재를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군 내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전국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민수 사건으로 불린 이 사안은 수많은 병사들의 묵은 상처를 꺼내놓게 만들었다. 각지의 군 병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었고 전국적인 병영 실태 전수조사가 시행되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한 아버지의 단호한 선택이 있었고 무너지지 않은 분노가 있었다. 동철 씨는 해군에서 명예 전역을 결정했다. 조용한 퇴역식이었다. 군악대도 국기 하강식도 없었다. 그는 평생 입었던 제복의 마지막 단추를 스스로 끼우고 정문을 나서며 오직 한마디를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내 싸움은 바다 위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다. 민수 씨는 점차 병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는 수준으로 회복해 갔다. 매주 정신과 상담을 이어갔고 기억의 파편들을 조심스레 마주하기 시작했다. 아직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떤 날은 짧은 농담도 건넸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더 이상 밤을 공포로 보내지 않았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창밖을 오래 바라보기도 했다. 그 모든 시간이 하나의 회복이었다. 동철 씨는 지역 인권단체와 협력하여 군 인권감시단체를 설립했다. 자신과 같은 부모들이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시작이었다. 강연 요청은 쇄도했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주 이야기했다. 저는 자식을 군에 보낸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식을 지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어둡습니다. 그 말은 잊히지 않았다. 강당을 채운 수백 명의 눈앞에서 그 말은 천천히 그러나 깊게 스며들었다.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비극이 아니라 체계를 되묻는 질문이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수많은 익명의 병사들과 가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시스템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민수 씨는 다시는 군복을 입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자신의 경험을 숨기지 않았다. 고통을 숨기지 않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가 불러온 변화는 수많은 병사들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 동철 씨는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는 이겼다. 승리는 생존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기억은 때로는 무기가 될 수도 있었다.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 그리고 민수 씨와 동철 씨는 이제 그 무기를 쥐고 다른 이름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왔다. 병실 앞 정원의 나무에는 작년과 다름없는 벚꽃이 피었고 흩날리는 꽃잎 사이로 민수 씨는 조용히 산책을 시작했다. 어깨에는 희미하게 햇살이 닿았고 그 미약한 온기에 그는 조심스레 눈을 감았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걷고 있었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생존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의 복귀였다. 동철 씨는 병원 앞 벤치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복은 이제 없었지만 등은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다. 군인이었기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였기 때문에 버틴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용기와 행동은 단지 하나의 가정을 구한 것을 넘어 수많은 병영한 침묵의 고리를 끊어내는 불씨가 되었다.
민수 씨는 어느 날 상담일지에 한 줄을 적었다. 나는 아버지의 전투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누군가의 방패가 되고 싶다. 그 문장을 읽은 동철 씨는 오랜만에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아주 조금씩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그 무게를 끝까지 견딘 대가였다. 군이라는 집단은 변하고 있었다. 비로소 병사라는 이름 아래 숨겨졌던 고통과 침묵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군 상층부의 책임 회피 문화는 공론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감찰 시스템이 강화되었고 병사 인권 보호 전담 부서가 만들어졌다. 어느 날은 한 중대장이 외쳤다. 우리는 더 이상 상처 입은 병사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분명 누군가에게 닿았고 작은 혁명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한 병사의 피 묻은 군화와 한 함장의 절망이 있었다. 그 절망은 복수가 아닌 변화로 이어졌고 침묵 대신 진실이 남았다. 끝내 동철 씨는 마지막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군대는 단련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고통이 아닌 동료를 믿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제 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 말은 바람처럼 조용히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누군가는 가슴 깊이 다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침묵의 고리를 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한 사람의 외침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누군가의 용기로부터 시작됩니다.